총선이 다가오니까 각 정당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목들은 정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 각 당의 이런 경제 정책안들이 과연 현재 한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 활성화라 해서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 구조 개혁, 노동시장 개혁, 차별 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등 포용적 성장, 경제 민주화도 노동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포용적 성장과 경제 민주화에서 고용 안정,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사회보험 지원,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만 강요,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이야기하면서 대중소기업 공정한 분배, 중소벤처 연구개발 지원, 법인세 인상 생산적 복지, 성장 못하면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에 몰려 성장과 분배 연결고리를 만드는 공정성장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는 다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 진단에 의해서 이런 공약을 냈다고 보는데요. 공정성장이든 이 포용적 성장이든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든 저는 다 거짓이라고 봅니다. 왜요?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점점 성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신이 오더라도 성장률을 높일 수 없습니다. 이미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고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되돌릴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기반한 대안이 나와야 가능하겠죠.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성장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부터 고민해야 되겠죠. 자,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면 GDP가 1% 이상 성장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신뢰, 양심,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되는요. 자, 저는 부패 척결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에 있어서 기득권의 횡포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 기득권의 횡포는 한국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대규모 일부 소수 정규직 노조도 기득권이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경제 5단체라고 부르는 이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집단도 기득권일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손을 좀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예산 낭비형 부패들도 이렇게 찾아내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규제 개혁을 핑계로 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분야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될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골목 상권이 사라지고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가는 부분이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어서 생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마트 이런 것이 없을 때요. 동네 슈퍼마켓이니 슈퍼체인이니 구멍가게 있을 때도 다 살았습니다. 자, 마트가 있으니까 편리하긴 하지만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동네 상권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제 약국도 24시간 하는 마트형 대형 약국을 허용해주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병원은 전부 대형 병원으로 가버리고 동네 병원 다 문 닫고 동네 약국 다 문 닫고 동네 옷가게 다 백화점 가버리면서 다 문 닫고 동네 잡화점, 동네 식품가게, 동네 채소가게, 동네 정육점 다 문 닫고 이렇게 해서 몇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됩니까? 어차피 이제 앞으로 세상은요. 임금이 올라가는 시대보다는 임금이 동결되거나 줄어드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미국도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요즘 보면요. 실질 소득들이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도 임금이 줄어드는 시대가 곧 올 건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임금이 줄어든다면 이때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생활비를 거기에 맞추어서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쓰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 독과점에 의한 폐해들이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당한 부분이 세금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세금 문제를 빼고라도 그 세금의 핑계를 전가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세금을 빼더라도 너댓게 오일사들의 담합으로 휘발유 가격이 저렇게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보험들 다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는 보험료가 정말로 공정하게 책정되는가, 거기에 담합이 얼마나 많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보험사들이 서로 담합해서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은 내용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또 식품회사들 한번 보십시오. 밀가루값 올라가거나 이러면, 뭐 기름값 올라가거나 이러면 라면값 올리는데요. 한번 올라간 거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요즘 세계 곡물 가격이 엄청 내려갔는데요. 올라간 과자, 라면 이런 가격은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런 이 가격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책정 문제. 자, 그리고 통신료요. 집집마다 요즘 4인 가족, 5인 가족이면 통신료로 뭐 인터넷 가격으로 그 집에서도 전부 유선 방송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합쳐서 갖다 내는 돈이 몇십만 원 될 겁니다. 자,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책정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전화기, 스마트폰 단말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것이 그야말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공정한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성장할 수 없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규제 완화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개혁 안 될 거라는 거 뻔히 잘 알면서 그냥 뭐 노동개혁 같은 개혁, 산업구조개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개혁이 되려고 그러면요, 대기업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요. 협조를 하겠습니까? 원시합법 같이 뭐 자기들이 구조조정할 때 정부 지원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에나 요구를 하겠죠.